지난 10년 동안 집값이 엄청 올랐는데 저는 그런 시기는 안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값은 더 떨어지고 금리는 더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금리가 낮으면 집값이 오른다. 근데 집값을 결정하는 게 금리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니까 집값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규제 완화가 되고 있고 거래량도 조금 어떤 도시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걸 보면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집값 바닥 찍고 올라가는 중 아니야? 지금 이제 올라가서 무릎 정도 아닐까?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집값이 지금 하락 추세에서 약간 반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락 추세에서의 반등. 예. 저는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중간점까지는 기울기가 안 많아져.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파르게. 가파르죠. 근데 가파르게 올랐다가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산을 내려다 보면은 작은 언덕들도 중간중간 있거든요. 지금 최근 반등이 그 언덕쯤에 해당한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이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선은 금리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집값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 오른다. 이런 인식이 아주 대부분인데요. 저는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값 오른다 그러는데, 근데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 보니까 초기에는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데 갈수록 경기가 더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경기 중에서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게 동행주 순환 변동치인데요. 이게 작년 10월에 정점을 치었습니다. 근데 지난 11번 우리 경기가 좋아졌다 나쁘다 사이클이 반복됐는데요. 이게 한 번 떨어지면 평균 20개월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떨어졌고 지금 3월이니까 한 5개월 떨어졌다는 거죠. 한 1, 2년은 더 하락이 될 수 있다.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가대평가됐어요.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가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렌트 이런 거에 비해서 올랐느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집값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전국 평균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도 20% 정도는 가대평가된 상태입니다. 그럼 2019년도 집값이 적정가인가요, 그러면? 2019년이요? 네. 2018년? 그 이전 수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이 내려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국토부 장관이 한 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급락할 때 있습니다. 우리 집값이 아직도 높다. 30-40% 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요. PIR이라고 있어요.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서울은 19배라고 나왔습니다. 2021년 말에요. 그러니까 서울 중간 가구 소득을 가진 사람이 서울에 있는 중간 집을 사기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고 19년을 저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작년 10월 통계 보니까 17.7배로 낮아졌어요. 근데 장기 평균이 12배거든요. 아직도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장기적으로 월세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이게 장기 평균은 100이거든요. 이걸 보더라도 한 20% 정도 아직도 가대평가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집값이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반등한다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저는 일시적인 반등이다. 다시 경기가 나빠지면서,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리가 떨어져도 경기가 나빠지면은 고용도 안 좋고 임금도 안 오르죠. 살 돈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부동산 PF 위기 증가 이런 위기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사들의 또 부도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미분양 가구가 10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좀 부정적인 사태들이 앞으로 그럼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우리 미분양 가구가 국토부에 따르면 한 7만 5천 가구가 약간 넘거든요. 그 다음에 악성 미분양이라고 있죠. 이 악성 미분양이란 건 뭐냐면은 준공이 끝났는데도 분양이 안 된 거. 이게 전국 통계는 2월 말에 8,500가구인데요. 그런데 한 부동산 전문 업체가 조사해 보니까 18,000가구가 넘는다는 겁니다. 건설회사들이 제대로 신고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미분양.
뭐 건설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예, 자기가 지어놓은 아파트가 미분양됐다. 그러면은 누가 잘 안 사가려고 그러고 또 팔 때도 좀 싸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발표를 안 한대요. 그래서 지난 2월 말에 7만 5천 가구인데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정부가 뭐 10만 가구 갈 때까지는 뭐 견뎌보겠다. 예, 그런데 2009년 3월 달에요. 예, 그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고 우리나라가 미분양 가구가 16만 가구가 넘었었어요. 네. 지금 그것보다는 훨씬 남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렇게 16만 가구가 넘으니까 우리 정부가 일시적으로 미분양 집을 정부 돈으로 LH공사 통해 가지고 네. 사줬었어요. 네. 지금 건설회사들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예, 국토부에서는 10만 가구가 되면 돼야지. 한번 견뎌보겠다. 근데 조만간 10만 가구 넘을 거예요. 이 10만 가구 넘으면 어떻습니까? 일부 중소건설에서 돈 빌려가지고 집을 지어놨는데 안 팔리면은 부도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다가 대출해준 금융회사들, 주로 소형 금융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집값이 계속 올랐고요. 뭐 주식시장 별로 안 좋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채권 투자에도 뭐 이익 낼 수 없고 주식시장도 이익을 낼 수 없으니까 우리 금융회사들이 너무나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 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뭐 중소은행들 파산했다. 우리나라 일부 저축은행 뭐 새마을금고 뭐 이런 이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이제 강남 불패 이런 얘기처럼 강남권은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강남은 23년, 24년 또 입주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데 강남의 집값은 좀 다르게 움직일까요? 강남 불패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런데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집니다. 특히 2009년, 2011년 사이에는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 서울 평균보다 강남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은 강남은요 비탄력적이거든요. 공급이 네. 많이 안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면요 예,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강남 불패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는 아니다. 올라갈 때는 또 뭐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떨어질 때는 예, 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2023년, 2023년 뭐 그동안 지어놓은 아파트들이 그때 안공이 되거든요. 뭐 입주 물량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 가격이 강남의 경우 지금 집값의 아파트 가격의 평균적으로 한 50%거든요. 네. 그런데 2009년 무렵에 이게 36%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먼저 더 많이 떨어지고 저는 강남 아파트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불패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 아파트가 제가 뭐 분석해 보니까 주가에도 민감합니다. 주가에 어떤 영향이 같이 있나요? 예, 주가가 떨어지면은 강남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더니 주식도 지금 뭐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통계는 없어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추정하기는 아마 강남 분들이 여유 자금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식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은 심리적으로 더 위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지역별로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강남 아파트가 조금 더 영향이 좀 큰 거로 나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는 좀 오르지만은 그동안 주가 떨어진 거. 근데 어제도 제가 한 증권회사 강남 PB센터에서 강의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만은 이분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올랐는데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았더라고요.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거를 좀 사례를 보면은 2009년도에 어려운 위기를 겪긴 했지만 2010년도 초반에 그래서 집 사신 분들은 결국에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사가 좀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23년도, 4년도에 있는 하락에서 또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차별화는 될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건 첫째, 둘째, 셋째도 위치라고 그러는데 위치가 좋은 거는 차별화돼서 올라갈 겁니다.
예,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뭐 지난 10년처럼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선 집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1% 후반에 접어들고 있어요. 소득 증가 속도가 앞으로 낮아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서울의 가구는요. 서울의 경우는 가구 수가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29년이 정점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가구 수가 줄어들면은 집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공급이 좀 넘칠 수 있는. 예, 그렇죠. 뭐 아직 공급이 넘칠 정도는 아니지만은 가격이. 수요가 줄어들면은 네. 가구 수가 줄어들면은 예, 그만큼 집을 살 사람도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뭐 지난 10년 정도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특히 그 2019년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런 시절은 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늘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러면 주거용으로는 하나를 갖고 있되 그럼 투자용으로는 엄청 이전에 누렸던 영광을 누리긴 어렵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집이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80년대 중후반 예, 여기가 플라자 비유돼가지고 엔강세가 되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고 예, 그때 집 사면 올랐으니까 집을 투자라고 생각했는데 90년대 금리 인상하고 35세, 50세 인구가 줄어들면서 집값이 급락했거든요. 급락하면서 2년 후부터는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냥 이제 집은 사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서서히 저는 생각이 바뀌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집값을 그동안 떠받쳤던 우리 그 소득 증가 속도가 많이 둔화되고 있고 서울의 경우는 2029년이 가구수가 정점이라는 겁니다. 투자의 목적보다는 이제 소비재로서의 집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 예,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전과 같은 다이나믹한 또 부동산의 그런 뻥튀기 이런 게 없을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가 예, 네, 그렇게까지 좋아질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경기가 뭐 중국만큼은 아니겠지만 뭐 다이나믹한 성장을 할 가능성은 이제 앞으로는 좀 어려울까요? 예, 우리 경제 가장 구조적인 문제 중에 잠재 성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우리 잠재 성장이 80년대 8%였어요. 그리고 계단식으로 떨어지다가 지금 2%고요. 머지않아 아마 올해부터 1% 후반에 접근해가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노동이 감소하고 우리 기업들이 자본 스탁 많이 축적했으니까 투자 크게 늘어나지 않고요. 생산성이 증가해야 되는데 생산성이 하루아침에 증가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1%대 후반에 진입하는 과정이다. 예, 그러면 우리 소득 늘어나는 속도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 집 살 돈이 많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 구조 변화가 일어난 시기 때문에 지난 뭐 10년 동안 집값이 엄청 올랐는데 저는 그런 시기는 안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무주택자 입장이라면 교수님이 좀 해주실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집이라는 게 참 우리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네. 우리 부동산 비중 우리 자산 중에서 76%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민감한 부분이고요. 제자들도 결혼하면서 집 언제 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집이라는 거는 계속 사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집값이 비싸니까 어쨌든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써야 되죠. 네. 근데 그 이자 원금 뭐 매월 갚을 능력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집 사서 살면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지금 집값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높다는 거죠. 금리도 높고. 예, 금리도 높고. 예, 그런데 갈수록 집값은 더 떨어지고 금리는 더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금리가 낮으면 집값이 오른다. 근데 집값을 결정하는 게 금리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니까 집값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뭐 결혼하고 뭐 오면은 집 언제 사야 됩니까 물어보면은 우선은 전세 혹은 월세 살아라. 예. 그러다가 뭐 1, 2년 지나면은 조금 더 직장에서도 조금 더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여유가 좀 생길 거 아니냐.
예, 그때 그 집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 뭐 집은 워낙 민감하니까 네, 맞아요. 예, 그렇게 말하고도 좀 두렵기는 하죠. 예, 그래서 어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진행자가 예, 그러다가 집값 올라가 버리면 제자들이 스승의 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농담하던데요. 예, 그렇게 민감한 거죠. 네, 예, 그런데 제가 여러 경제 변수, 뭐 사이클 같은 거 구해보면은 최소한 지금은 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최근에 일시적인 반등이다. 예, 추가적으로 최소한 1년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김효익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김양희입니다. 예, 제가 작년에 웅달 책방에 여러 번 출연했어요. 예, 작년은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는 과정이다. 예, 그러나 이게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국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제 지표 국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결국 그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경제 지표를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핵심 몇 가지 경제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경기 국면을 판단하고 적절한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핵심 경제 지표 몇 개를 모아가지고 경제 분석의 기초, 경제의 정석이라는 책자를 마련했고요. 또 이 책자를 바탕으로 강의해가지고 녹화를 했습니다. 저는 자산 가격이 지금 굉장히 싸진 상태, 특히 주가가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를 늘릴 수 있는 올해가 가장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이런 책자로 공부하면서 올해 그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경제의 정석 이런 거 책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